안녕하세요. 숨편한 채널 호흡기 박사 황준호 원장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환자분과의 대화로 알아보는 폐섬유증입니다. 그동안 폐섬유증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드렸지만 이 질환은 흔한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환자분들은 어떤 부분에서 불편을 겪는지, 어떤 부분에 무게 중심을 둬야 하는지 아마 잘 모르셨을 겁니다. 어떤 증상을 겪더라도 나만 이런 증상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폐섬유증 환자분들도 비슷한 경험을 이야기하는지 궁금하기도 하셨을 거고요. 또 어떤 증상을 경험하다 보면 이게 폐섬유증이 혹시나 진행이 되려는 신호가 아닌가 싶어서 불안하기도 하셨을 건데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는 단순한 증상 나열이 아니라 실제 환자분들이 폐섬유증을 관리하면서 이야기하는 포인트들이 있는데요. 그 포인트들을 짚어가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폐섬유증의 실제 치료에 있어서는 환자분들이 이야기하는 각각의 포인트에서의 대처가 매우 중요하고, 저는 이를 두고 폐섬유증은 세팅을 잘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기찻길을 보면 선로가 한 줄로 쭉 오다가 어떤 지점에서 길이 이렇게 나뉠 때가 있잖아요. 찾아보니까 이를 선로 전환기라고 하던데요. 이 선로 전환기를 거치게 되면 처음에는 기찻길이 조금의 각도로 살짝 벌어지지만 나중에 이렇게 쭉 흘러가고 나면 완전히 벌어져 버리게 되잖아요. 폐섬유증도 이럴 수 있습니다. 어떤 포인트에서의 어떤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시간이 지나고 나면 폐섬유증의 진행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저는 이런 이유 때문에 몇 가지 포인트에서의 폐섬유증 관리와 세팅은 매우 중요하다고 환자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환자분들이 저에게 실제로 보내준 문자를 바탕으로 그 몇 가지 포인트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마른 기침과 입마름입니다. 이 문자를 보내주신 분은 제주도에 계신 환자분인데요. 제주도에 고라는 성함을 가진 분들이 많다고 하던데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고라는 성함을 가진 제주도에서 오고 계신 폐섬유증 환자가 저희 병원에도 몇 분이 계신데요. 이 분은 11월 초 즈음에 본원에 오셨던 분이고요. 본원에 오셔서 설명을 듣고 처방을 받아서 가셨는데요. 한 달 정도 지냈을 무렵이죠. 12월 2일에, 작년 12월 2일에 문자가 이렇게 왔었습니다. 카톡 화면을 보시면 목이 간질간질하고 입술이 마른 증상, 그리고 마른 기침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요. 사실 이 짧은 한 줄의 문장에 초기 폐섬유증 환자분들에게 중요한 포인트가 전부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폐섬유증 초기 단계에서는 호흡곤란은 거의 없는 가운데 기침이 먼저 생기고 그 기침은 폐섬유증의 진행에서 조기 경보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 환자분도 바로 그런 경우에 해당하죠. 이 환자분도 저에게 진료를 보면서 기침이 계속해서 반복되면 주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듣고 제주도에 내려가셨는데, 기침이 슬금슬금 나타나니까 폐섬유증이 혹시나 진행이 되나 싶어서 불안하셨겠죠. 그래서 초기 대응이 실패로 돌아간 거 아니냐고 이렇게 걱정이 되어서 연락을 주신 건데, 저는 이 문자를 받고 나서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그리고 무엇을 확인했을까요? 사실 이 상황에서 선택지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약을 바꿔서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가 될 수도 있고, 원래 그런 병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가 될 수도 있고, 자가면역 질환 중에 쇼그렌 증후군이 그럴 수 있으니까 병원에 가서 자가면역 질환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일단 다른 것은 다 제쳐두고 기본 세팅부터 먼저 확인을 합니다. 이 기본 세팅이 무엇인지는 제가 이번 동영상에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동안 유튜브에서 제가 수차례 이야기를 드렸고, 이게 궁금하면 찾아보셔야 합니다. 이 환자분은 그 문자를 받고 나서 몇 가지 부분을 확인하고 나서 조정을 해드렸는데요. 그리고 나서 바로 그 다음 날이죠. 12월 3일 아침에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그 증세가 사라졌고 다 나은 것 같다고, 원장님 감사하다고. 이분이 말을 많이 하는 분은 아닌데요. 이렇게 아주 심플하지만 명징하게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이분에게 전화로 확인을 하고 몇 가지 부분을 수정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높은 확률로 이분의 경과는 이렇게 흘러갔을 겁니다. 보통 이렇게 환자분의 입에서 목이 간질간질하면서 마른 기침이 있습니다 이러면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후비루나 역류성 식도염 등으로 진단을 내립니다. 하도 이런 진단명이 사회에서 빈번히 통용되다 보니 진단을 받기도 전에 환자분도 마치 이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보통은 소화제나 진해거담제 또는 항히스타민제 등을 처방을 받으실 거고요. 만약에 기존의 폐섬유증을 진단받는 병원을 가셔서 이런 호소를 하신다면 마약성 진해제인 코데인 또는 조금 이른 시기부터 피레스파 처방을 받으실 수도 있는데요. 이때 진해거담제와 소화제 투약은 몸에 특별한 무리가 가는 처방은 아니지만, 만약에 항히스타민제 처방을 받게 된다거나 필요 이상으로 빠른 시기에 피레스파를 처방을 받게 된다면 이런 경우는 원래의 항로에서 조금씩 이탈하는 경로가 될 겁니다. 만약에
초기 단계에서 폐소유증 환자가 마른 기침, 입마름, 입술이 건조하다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을 꼭 참고로 하시고요. 자, 이제 초기 단계를 지나서 조금 더 진행된 분들이 자주 겪는 불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요. 이 단계부터는 피레스파를 드시고 있는 분들이 부작용에 관한 내용이 많이 등장합니다. 피레스파와 파이브로피레스파가 모두 같은 약이죠. 참고하시고요. 오늘 이 동영상의 촬영 시점이 2025년 2월 11일인데요. 오페브의 제네릭, 성분이 같은 복제품을 제네릭이라고 하는데 오페브의 제네릭이 나왔지만 보험 적용은 아직 심사 단계에 있고 상당수의 특발성 폐소유증 환자분들은 다른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피레스파를 많이 처방을 받고 계십니다. 이번에 소개할 문자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파이브로를 먹고 나니 맥이 너무 빠지고 기운이 없는데 혹시 이럴 때 인삼이나 침향원 같은 한약재나 아로나민 골드 같은 영양제는 어떨까요? 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참고로 이분은 54년생의 남자 환자분입니다. 이분은 로컬 영상의학과에서 먼저 간질성 폐질환 의심 소견을 받고 아산병원을 예약해 둔 상태에서 본원에 오신 분인데요. 요즘 특히 이런 분들이 많죠. 작년부터 의료 대란으로 대학병원, 특히 빅5 병원 예약이 힘들었고 그래서 중소병원 진료는 먼저 한번 보시고 아산병원 예약은 해둔 상태에서 본원을 오시게 된 분인데요. 이분 경과를 쭉 살펴보니까 원래도 몸이 마르셨던 분인데 위암 수술과 그로 인한 덤핑 증후군을 겪으면서 체중이 다시 한번 쭉 빠지셨더라고요. 키 162에 몸무게가 43kg까지 빠지면서 기흉도 생기고 폐소유증 진단도 같이 받으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분은 아마 시간이 지나면 가래에는 균도 보인다 이렇게 진단 받을 확률도 높아 보입니다. 제가 일전에 언급드렸던 모든 호흡기 병을 다 가지고 계신 그런 백과사전 유의 환자분인데요. 본원에 이런 분들이 꽤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 몸이 정말 약하기 때문에 호흡기 관리도 너무 공격적으로 하기보다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환자분의 경우는 처음에는 소론도, 스테로이드죠. 소론도를 처방을 받으시다가 2, 3개월 지나고 나서 파이브로 처방을 아산병원에서 받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파이브로를 먹고 나니까 맥이 너무 빠지고 기운이 없으니까 이를 보완할 방법이 없을까 싶어서 저에게 질문을 주신 거죠. 자, 이분의 질문에는 제가 어떻게 답을 드렸을까요? 이 대답에도 몇 가지 선택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진단이 비싸지만 참 좋은 약이니 한번 드셔보실래요? 뭐 이렇게 됐을 수도 있고요. 병원 가서 암 환자분들이 드시는 식욕촉진제인 메게이스를 한번 처방을 해달라고 해보십시오라가 뭐 될 수도 있고 환자분의 생각대로 치명환이나 아로나민 골드를 한번 드셔보세요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어떤 선택을 추천드렸을까요? 저는 이분에게는 다음과 같은 안내를 드렸습니다. 환자분, 값비싼 보약이나 영양제를 구매할 돈으로 이번에 그냥 차라리 피레스파 대신 오페브 처방 받으시는 게 어떻겠냐고. 실제로 본원에 다니시는 몇몇 분들은 이런 이유 때문에 피레스파를 드시다가 오페브로 바꿔서 처방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이런 조언을 드리는 것은 오페브라는 약의 효능을 신뢰하기 때문에 추천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름 아니라 그 이유는 약물의 안전성 때문입니다. 시청자분의 머릿속에 입력이 잘 되라고 제가 다음에 표현을 쓸 건데요. 시청자분들에게 미리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시각에는 오페브라는 약이나 피레스파라는 약이나 둘 다 현재는 마루타 테스트 기간입니다. 화면에 띄워드리는 기사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요. 모든 약의 승인은 받고 시판은 되더라도 진짜 평가는 그 다음부터죠. 실제 환자분들에게 적용해보면서 효능과 안전성이 어떤지 시간을 두고 평가를 받게 되는데요. 기사에서 보듯이 피레스파는 부작용이 상당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피레스파라는 약은 어서 빨리 다른 약들과 동일 조건에서 경쟁을 통해서 제대로 된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경쟁력이 떨어진다 또는 안정성에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결론이 내려진다면 사용을 줄여나가야 되는 약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자분이 본원에 진료를 받으러 오실 때는 간혹 그동안의 자신의 경과 기록을 타이핑을 쳐서 이렇게 히스토리를 쭉 적어서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리고 진료 받으시기 전에 미리 유튜브나 블로그로 이렇게 질문을 하고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피레스파를 복용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특히 이 소화불량과 식욕부진 이야기를 참 많이 하십니다. 결과적으로는 체중 감소도 심하게 되고요. 만약에 소화불량과 식욕부진으로 인해서 체중이라도 쭉 빠지게 된다면 이는 폐소유증 관리에서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임상적으로 제가 살펴보면 폐소유증 환자분들 중에서 살이 쭉 빠지는 분들 중에서 예후가 좋은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 피레스파는 체중 감소, 식욕 부진, 소화장애를 포함한 소화기 쪽 장애 외에도 피부 쪽으로도 부작용이 잘 생기는데요. 다음에 보여드릴 내용은 이분도 제주도에 계신 폐섬유증 환자분인데요. 처음에 오셨을 때 가지고 오셨던 이제 CT를 보니까 2024년 6월 CT였는데요. 그 CT만 봐서는 사실은 아직은 특발성 폐섬유증으로 특정을 하기보다는 좀 더 광범위한 진단명인 섬유증을 동반한 간질성 폐질환 정도로 진단을 하고 관찰을 하는 게 무난하지 않나 싶더라고요. 이분이 근데 제주도의 병원에서는 이제 피레스파 처방을 받으셨는데요. 피레스파를 드시는 분들이 보통은 이제 처음에는 하루에 3티, 하루에 한 알씩 3번이죠. 3티 정도로 복용 기간을 거치다가 적응 기간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복용량을 하루에 6티에서 9티까지 늘리기도 하는데요. 이분은 복용량이 하루에 6T로, 6T로 늘어나니까 바로 피부가 뒤집어지더라고요. 카톡으로 환자분이 따님이 보내주신 사진을 보면 손의 피부가 정말 이 벗겨질 만큼 건조해지면서 매우 가렵다는 말을 하셨고요. 이게 손만 사진을 찍어서 보내서 그렇지 얼굴까지 이게 만약에 찍어봤으면 정말 얼굴이 아마 까맣게 보였을 겁니다. 이 부분을 광과민성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그래서 피레스파 처방을 받으시는 분들은 선크림을 잘 바르라는 안내를 듣기도 하는데 실제로 이분들의 피부 변화를 가까이서 이렇게 실제로 지켜보면 이런 변화가 과연 선크림을 잘 바른다고 해서 해결이 되려나? 또는 햇빛만 잘 피한다고 진정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듭니다. 그런 변화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참고로 이분은 처음에 제주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실 때 메인 호흡기내과 교수님 해외 연수 중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연수를 끝나고 나서 그 메인 교수님한테 다시 이제 처방을 받을 때는 저를 대신한 교수님이 피레스파를 조금 일찍 쓴 느낌은 있습니다라는 안내를 하면서 복용량을 다시 낮춰줬다고 하던데요.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저번 12월에 서울에 올라와서 제가 봤을 때는 손의 피부가 사진에서 보듯이 많이 다시 진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분 외에도 본원의 원장실에서 진료를 하는 중에 직접 자신의 피부의 발진을 보여주면서 참기 힘들 정도의 가려움증을 언급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한의학에서는 이런 피부 발진을 소양증이라고 해서 열이 올라오는 가운데 건조하다는 증으로 보고 있습니다. 폐섬유증이란 질환 관리의 핵심을 원활한 혈액순환과 점액 분비를 통한 수분 확보로 보고 있는 제 시각에서는 이런 피부의 건조나 가려움증이 전체적인 폐섬유증 관리에서 보자면 긍정적인 징후는 아니지 않을까라는 것이 사실 제 견해이고요. 제가 지금 이렇게 몇몇 분의 사례를 통해서 피레스파의 부작용에 대한 언급을 드렸는데요. 저는 평소에도 어떤 일에 대해서든 대안 없는 비판은 건설적이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피레스파의 부작용은 대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복용량만 조정을 하더라도 상당수의 분들은 그 부작용이 경감이 되는 것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슷한 증상을 경험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담당 의사와 꼭 상의를 해서 복용량을 조절해 보는 것도 꼭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비급여에 속하는 이제 오페브라는 약이 올해 급여화되는 부분을 놓고 건강심사평가원에서 이제 심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오페브가 급여화가 된다면 피레스파의 부작용을 경험하면서도 불안한 마음에 복용을 이어가야 했던 분들에게는 이 대안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본원에서 이제 오시는 오페브 처방을 받으시는 분들은 설사 이야기는 대부분 하시더라고요. 근데 소화불량 이야기는 그렇게까지는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드린 이제 피레스파를 복용하는 분들은 대부분은 간질성 폐질환 중에서도 특발성 폐섬유증을 진단받은 분들이고요. 간질성 폐질환이라는 섬유화 중에서는 특발성 폐섬유증만 있는 게 아니라 자가면역 질환에서 출발하는 폐섬유증도 있죠. 대표적인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하면 류마티스, 루푸스, 전신성 경피증, 피부근염이나 다발성 근염 등을 들 수가 있는데요. 즉 이 부류, 즉 자가면역 질환 플러스 폐섬유증, 이 조합을 가진 분들이 주로 카톡의 대화창에 남겨주는 증상 표현은 특발성 폐섬유증 또는 비특이성 간질성 폐렴 환자분들과는 또 차이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통증이죠. 뭔가 많이 하는 이야기가 뭔가 뻐근하고 불편하고 아프고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십니다. 근데 그 특징이 뭔가 정형화된 느낌이나 특정한 자리가 아프다 이런 게 아니라 뻐근한 불편감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통증의 위치도 한 군데가 아니라 이곳저곳 왔다 갔다 한다는 그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이 카톡에 등장하는 이 환자분의 표현에도 보면 등이 아프기도 하다가 겨드랑이 밑이 불편하기도 하다가 또는 어떨 때는 오른쪽 간 아래쪽이 불편하기도 하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데요. 한의학에서는 이렇게 돌아다니는 통증을 그 담이라고 해서 유주담이라는 병명을 쓰기도 하는데요. 딱 그런 양상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통증에 대한 환자분들의 증상 호소는 간질성 폐질환의 진단에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폐선유증 환자가 오시면 초기에는 CT상 특발성 폐선유증 환자의 음영과 자가면역 질환에서 출발한 폐선유증 환자의 음영이 구분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비슷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완전히 진행하고 나면 특발성 폐선유증은 유리창 깨진 것처럼의 간유리 음영이 뚜렷해지기 때문에 구분이 잘 되는데, 처음에 아주 살짝 희끗희끗할 때는 이게 특발성 폐선유증의 섬유화인지 자가면역 질환에서 출발한 섬유화인지 구분이 어려울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병원에서도 일단은 시간을 두고 관찰해보자 이런 말을 하는데요. 임상적으로 특발성 폐선유증 환자분들은 이런 통증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습니다. 숨이 차고 기침을 하고 그렇더라도 몸이 뭐 어디 이것저것 아프다는 말은 거의 하지 않아요. 반면에 자가면역 질환에서 출발한 환자분들은 혈액의 염증 수치가 그렇게 높지 않더라도 이렇게 뭔가 여기저기 불편하다, 뭐 뻐근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약에 통증에 대한 증상 표현이 있는 분들이라면 뭐 이런 경우는 혈액 검사상 염증 수치도 약간 높다, 또 이렇게 나온다면 이분들은 확실히 피레스파 복용보다는 간질성 폐질환 중에서도 자가면역 질환에 많이 쓰는 스테로이드 플러스 면역 억제제 조합을 선택하는 것이 좀 더 맞는 또는 안전한 방향이겠죠. 자,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이제 폐선유증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됨에 따라, 그리고 폐선유증 유형에 따라서 환자분들이 자주 호소하시는 내용에 대한 언급을 드렸는데요. 이 병이 많이 진행된 단계의 분들 이야기를 여기서 하는 것은 제가 좀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아마 이제 그분들의 대화를 여기 직접 옮기는 것은 가볍게 보일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진료를 하다 보면 저는 최종적으로는 부고 문자를 받는 일도 종종 있습니다. 최종적인 단계가 예상이 되더라도 그런 문자를 받게 되면 이제 착착한 마음이 안 생길 수가 없는데요. 뭐 저는 이제 이 동영상을 보고 계신 폐선유증 환자분들이 오늘 들려드리는 이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증상의 고비모비마다 안전한 선택을 하셔서 그 질병이 잘 유지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